네, 데이터의 과학, 데이터의 정의. 오늘 데이터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데이터의 역사,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좀 역사의 시작부터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요. 맨 처음에 우리 역사적으로 문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자는 우리 쐐기 문자라고 또는 서령 문자라고 해서 그 수메르인들이 기원전 3000년 전부터 3000년 전부터 사용했던 그런 상형 문자입니다. 지금 현재 역사적으로는 이게 가장 최초의 문자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상형 문자, 그 상형 문자적인 요소가 점점 줄어들고 좀 추상화된 그런 역사의 발전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쐐기 문자는 점토판에 쓰여졌고요. 이때 그 철필이라고 하는 그 갈대 가지를 만들어서 이 점토판에다가 쐐기 문자를 새겼습니다. 그래서 이 수메르 문자는 뭐 다양한 여러 언어 그리고 고대 페르시아와 우가리트 문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중요한 아라비아 숫자가 있죠. 숫자. 우리 지금 전 세계적으로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숫자인데 이 숫자를 보시면 여러분 이 숫자는요 사실 이렇게 각도에 따라서 각을 표현하는 게 몇 개냐에 따라서 이렇게 숫자의 수가 정해집니다. 즉 1은 각도가 하나이기 때문에 1이고요. 각도가 두 개인 건 2 이렇게 구분되어 숫자를 정의했습니다. 이 아라비아 숫자는 그 위치 기수법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십진법으로 수를 표시하는 그 인도 아라비아 수 체계에서 사용되는 10개의 문자를 사용하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1, 2, 3, 4, 5, 6, 7, 8, 9, 그 다음에 0, 0이죠. 십진법이니까.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 숫자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숫자 표현이죠. 사실상 이제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제 단위계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0은요. 0은 고대 인도 수학에서 창안이 되었고 그 아라비아 숫자의 정립 과정에서 그 위치 기수법을 위해 도입이 된 거죠. 왜냐면 이제 우리가 0부터 그 다음 위치로 해가지고 10이 되고 그 다음에 20이 되고 그 다음 100이 되고 이러죠.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이 숫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이 문자와 숫자가 있는데 이 종이의 발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이 종이의 발명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저장, 우리가 이 정보를 저장하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기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문자를 글로 남겨두기 위해서 그 고대 이집트에서 양피지 혹은 뭐 죽편, 얇은 죽편, 우리 그 영화나 드라마 보면 나오죠. 오래된 이런 죽편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제 파피루스라고 그래서 그 풀의 그 섬유로 종이와 비슷한 것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발음이 좀 비슷하죠. 파피루스. 그 파피루스가 실제 우리 영어의 그 페이퍼의 어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종이가 뭐 이렇게 어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종이가 있죠. 종이가 그 식물에서 셀룰로스만 뽑아냅니다. 그 셀룰로스만 뽑아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뭐 채로 이렇게 걸러요. 우리 한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채로 좀 걸러서 그렇게 이제 실제 우리 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쓰고 있는데 그 종이를 처음으로 만든 그 사람은 사실 중국입니다. 중국의 이제 채륜이라는 사람인데 그런 이제 삼, 아마 이런 등에서 이제 섬유를 분리해서 이것을 얇게 그 막상으로 걸러서 떠낸 다음에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종이의 그 역사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인쇄술이 있습니다. 이 그림 아시겠지만 이 그림이 이제 그 옛날에 그 인쇄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림이죠. 그 요하네스라고 하는데 요하네스 뭐 구텐베르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1440년경에 금속 활판 인쇄술을 사용해서 사용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금세공업자였어요. 독일에 금세공업자였는데 그래서 이제 금속을 잘 다루겠죠. 그래서 이제 활판 인쇄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제 구텐베르크의 업적이 그 활자 설계, 활자의 이제 대량 생산, 이거를 이제 기술을 만들고 유럽에 전파를 시켰죠. 근데 이제 사실 진정한 이 구텐베르크의 업적은요, 이런 기술과 유성 잉크, 그다음 목판 인쇄기 사용을 결합시켰다라는 그 실제적인 어떤 그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었다라는 게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활자 제작 재료로 이제 합금을 사용했고요. 그다음 활자 제작 방식으로 이제 주조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구텐베르크라는 이름이 이제 그 인쇄술의 시작이 됐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젝트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이렇게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주소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 그 인쇄술에 따라서 뭐가 나왔냐면 뭐 성경책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어떤 책들이 이제 출판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죠.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생산됐던 그 책을요, 그 디지털화, 즉 컴퓨터로 다 입력을 하기 위해서 그 프로젝트 구텐베르크에서는 우리 뭐 세익스피어나 뭐 이런 그 유명한 그런 책들을 다 이렇게 디지털로 텍스트로 옮겨 넣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축음기라는 게 있습니다. 축음기. 기존에는 우리가 종이, 인쇄, 뭐 이렇게 텍스트 위주의 그런 데이터였다면 축음기는 소리죠. 음성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축음기는 이제 원반 혹은 원통에 홈을 파서 소리를 기록하고 재생할 수 있게 하는 장치라고 우리가 그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최초의 축음기는요, 1877년도에 그 에디슨이 발명한 그 포노그래프라고 하는 그런 발명품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전신소에서 일하던 이제 에디슨이 그 송신 속도를 상향시키기 위해서 우리 그 속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내는 그 송신 속도를 상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보니까 이게 음악처럼 들리는 그런 거에 착안을 해서 음악 기록 장치를 발명하게 됩니다. 혹시 보셨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 에디슨 그 영화를 보면요, 이 장면이 잠깐 나오죠. 그 소리를 실제 축음기에 이렇게 녹음을 했던 그런 걸 알 수 있습니다. 1879년도에 이렇게 소리를 기계 진동으로 바꿔서 이 진동에 대응해서 주석 박에다가 홈을 파서 소리를 기록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기록했던 최초의 어떤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오래 전에 이렇게 좀 카메라를 만졌던 분들은 알겠지만 요즘 친구들은 이 필름이라는 걸 이제 잘 모르죠. 왜냐면 이제 지금은 디지털 카메라를 다 쓰니까요. 근데 옛날만 하더라도 이런 필름을 사용했습니다. 그 필름은 그 사진술에서 어떤 상이 맺히잖아요. 그 상을 이제 기록하고 싶다. 즉 우리가 그 이미지를 기록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상을 기록하기 위해서 얇은 그 막 형태의 감광 소자를 의미하는 그 필름을 이제 발명이 되었는데, 그 필름의 단면이 셀룰로이드였어요. 셀룰로이드. 근데 이제 현재는 뭐 좀 이제 발전을 했으니까 트리아세테이트나 이제 폴리에스테르 이런 안전 베이스를 사용합니다. 그때 이제 여기에다가 감광 그 유제를 도포하고 그다음 젤라틴층이 그 위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유제층 이제 뭐 단층 경우도 있는데, 일반 용은 이제 저감도 유제, 고감도 유제를 도파한 그런 중층 유제를 사용합니다. 우리 보통 표준으로는 이제 35mm의 그 필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 헬레이션 방지층이 없는 대신 얇은 그레이 베이스와 헬레이션 방지 작용하고 있는 그런 게 이제 보편적으로 사용이 됐던 필름이죠. 자, 그리고 이제 비디오 테이프가 있어요. 아까 그냥 우리 사진에 대한 저장을 위해서 필름을 사용했다면, 그 비디오 테이프는 우리가 그 연속된 그런 영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연속된 영상과 소리를 기록하기 위해서 나온 이제 발명품입니다.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 이 비디오 테이프는요, 나선형, 그래서 뭐 비디오 헤드가 2차원으로 그 자료를 기록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뭐 이렇게 회전되는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 신호는 이제 매우 높은 대역폭을 가지고 있어요. 영상이니까 이제 좀 저장해야 될 뭔가 양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멈춰있는 헤드들은 극히 높은 그 테이프 속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움직이는 형태 회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테이프는 그 비디오 테이프 레코더와 이제 캠코더에서 사용을 하죠. 이것도 아주 오래된, 요새는 이제 다 디지털화돼서 우리 보통 플래시 카드를 쓰죠. 우리 좀 이따가 또 살펴볼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천공 카드라고 불러요. 천공 카드. 이 펀치드 카드인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천공 카드입니다. 이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종이 카드인데 구멍을 뚫어서 이제 펀치드 카드, 천공 카드라고 불리는데 이게 사실은 초기 저장 매체입니다. 이제 깜짝 놀라죠. 이제 여기에 구멍을 뚫어서 뭔가 데이터를 저장했다. 그게 이제 초기 이제 매체가 천공 카드입니다. 근데 천공 위치에 구멍을 뚫거나 뚫지 않음 이렇게 해서 뚫었다 안 뚫었다 이거에 따라서 우리 비트라고 하는 정보 단위가 있는데 그 정보를 그런 단위로 저장한 겁니다. 뚫렸냐 안 뚫렸냐.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제 디지털 컴퓨터는요, 이 천공 카드를 이제 기계에 키펀치 기계에 이제 그 오프라인 자료를 여기다가 이제 자료를 기입한 다음에 이제 컴퓨터에 넣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를 위한 뭐 주된 매개체로 이 천공 카드가 사용이 됐습니다. 혹은 이제 투표 기기에서도 이 천공 카드를 사용했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표준 천공 카드의 크기는 뭐 이렇게 좀 뭐랄까 187.32mm 그 다음에 세로는 80.5 이 정도. 그래서 천공 위치가 이제 가로 80짜리 그 다음 세로 12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 드럼 메모리라는 게 있어요. 보면 뭐 굉장히 큰 뭐 거의 세탁기만한 세탁기보다 더 클 수 있는 그런 크기의 드럼 메모리를 하는데 이건 뭐 이제 자기 드럼 메모리 이건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발명이 됐어요. 1932년도에. 이거는 이제 자기 방식 우리 그 자기 있죠 그 자석 자기 방식의 기록 저장 장치입니다. 초기 그 드럼 메모리 용량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 1, 10, 100, 1000만, 10만, 50만 비트. 비트가 뭐랬죠 아까? 두 가지 뚫렸냐 안 뚫렸냐. 즉 우리 0과 1만 기록하는 건데 그 0과 1 단위 그 한 비트를 우리가 50만 개를 저장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기본 그 컴퓨터 단위로 바꾸면요 62.5kb입니다. 62.5kb. 62.5kb 비트죠. 네, 비트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둥그런 원형 표면에 그 자석 물질을 발라 놓고요. 여기서 이제 자화시킬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통 둘레를 이제 트랙이라고 합니다. 우리 그 이렇게 트랙, 우리 운동할 때도 그런 트랙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원통 둘레 자체를 트랙이라고 하고요. 그 트랙마다 읽고 쓰는 헤드가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원통 하나당 그런 헤드가 하나씩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통이 이제 한 바퀴 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자료를 읽거나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컴퓨터가 이제 처음 개발되었을 때는요, 사실은 이제 초리수가 빠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기억 장치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빠르긴 빠르지만 용량이 몇이라고 그랬죠? 50만 비트만 저장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용량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용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초창기에는 사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기 테이프. 이렇게 우리 이 테이프 아직도 뭐 이렇게 좀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옛날 그 뭐 음악을 저장하거나 이런 용도로. 근데 이제 컴퓨터에서도요, 이런 자기 테이프를 사용했습니다. 자기 테이프는 그 플라스틱 그 테이프 겉에다가 그 산화철, 그런 자성 재료를 좀 발라놓습니다. 그런 발라놓은 테이프인데, 근데 이 자기 테이프는요, 대부분 컴퓨터 기억, 오디오, 비디오 이런 저장 용도로 사용을 했었어요. 이 테이프가 여러분 길게 이렇게 그 테이프가 감겨져 있잖아요. 이렇게 긴 테이프가 감겨져 있는 형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순차 접근만 가능합니다. 이게 랜덤 액세스가 안 되고 순차적으로만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속도가 좀 느립니다. 순차적으로만 이제 접근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이용은 불편하고 가격이 저렴하지만 용량도 크지만 뭐 좀 느리고 순차 접근 이런 게 좀 불편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속도가 느려도 용량이 크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 백업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옛날에 그 서버 컴퓨터들은 백업을 이 자기 테이프에다 했었어요. 이 밖에도 이제 소리를 녹취하거나 영상을 녹화하는 데도 사용을 하죠. 그리고 자기 테이프는 이제 1928년도 독일의 프리츠 플로이머가 소리를 기록하기 위해서 개발했고요. 그리고 이제 1898년도에 덴마크의 발데마르 포울센이
자기 그 선 녹음을 발명한 것에 이제 기반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아직까지도 쓰이는 우리 하드디스크입니다. 하드디스크, 말 그대로 하드, 좀 딱딱한 그런 디스크를 의미하는데요. 하드디스크는 그 비휘발성, 그 다음 순차 접근이 가능한 컴퓨터의 이제 보조 기억 장치입니다. 지금도 이제 좀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런 하드디스크를 컴퓨터에다 꽂고 쓰고 있죠. 구성은 이제 뭐 보스 케이스 안에다가 그 플래터라고 그러는데 그 플래터 한 원판이에요. 그 플래터를 회전시켜서 그거를 이제 그 자기 패턴으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얘도 이제 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하드디스크를 폐기할 때 어떻게 하죠? 그 정보를 다 없애기 위해서 더 강력한 전자석으로 이 그 정보를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플래터를 이제 구동하는 장치가 그 스핀들 모터로 이루어진 것이 이제 좀 특징이고, 그래서 이게 계속 돌아요. 모터를 통해서 이게 회전해서 돌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는 그 플래터 표면에 코팅된 자성체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회전하는 플래터 위에 부상하는 그 입출력 헤드에 의해서 자기적으로 데이터를 쓰고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지금 그림을 보시면 사실은 이제 우리 컴퓨터에 일반적인 컴퓨터에 쓰는 것은 이 형태가 우리 일반적인 데스크탑 용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트북이 되면 노트북에 들어가는 그 하드디스크는 이제 이 정도인데 이 정도는 뭐 서버급 이렇게 크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요새는 하드디스크를 이제 안 쓰죠. 그 오히려 이제 하드디스크가 그 대용량이기 때문에 백업용으로 쓰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로피 디스크입니다. 혹시 이 플로피 디스크 한번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는데 이 플로피 디스크는요, 그 이것도 이제 보조 기억 장치로 사용을 했는데 여기에 이제 그 이 껍데기가 이렇게 있어서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 자기에 해당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그 자성체로 있는, 그래서 여기 원판 회전할 수 있는 이제 그 원판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시면요, 여기 용량이 써 있죠. 1.44 메가바이트, 1.44 메가바이트. 엄청나게 용량이 작죠. 그런데 옛날 컴퓨터는요, 이 플로피 디스크의 운용 체제를, 그래서 우리 그 운영 체제를 설치한 다음에 이 디스크를 꽂아야지만 컴퓨터가 부팅이 되는 뭐 이런 옛날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조그만한 우리 보통 그 이렇게 플로피 디스크라고 부르는 이만한 크기, 얘는 이제 이런 드라이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꽂아서 사용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광학 디스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 이제 보통 요새도 이것도 이제 잘 안 쓰죠. 안 쓰는데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 그 CD라는 이름으로 그 수많은 음반들 뭐 이렇게 구매하거나 할 때 우리가 이 광학 디스크를 이용했죠. 이 광학 디스크는 말 그대로 이제 드라이브, 그래서 데이터를 읽고 쓰는 과정의 일부인 전자기 스펙트럼 근처의 레이저 빛이나 전자기적 파동을 이용한 디스크 드라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광학이죠. 말 그대로 뭐죠? 이렇게 빛을 이용합니다. 빛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용을 읽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CD, DVD, 그 다음 블루레이 이렇게 좀 발전을 해서 이 광학 디스크도 이제 우리 뭐 고화질의 영화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블루레이 디스크를 많이 사용했었죠. 자, 그 다음으로는 여러분 뭐 하나씩 가지고 있을 만한 그런 USB 플래시 드라이브입니다. 그 USB 플래시 드라이브는 우리 그 컴퓨터마다 다 USB 그 포트가 있죠. 그래서 포트에 꽂아서 우리 그 이동형 저장 장치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광학 디스크 CD에 비해서는요, CD, DVD 이런 거에 비해서는 크기가 훨씬 작아요. 그리고 쉽게 제거할 수도 있고 데이터를 다시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 CD, DVD 이런 것들은요, 다시 쓰고 지우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광학 디스크도 있는데 한번 기록하면요, 얘는 계속 그 데이터만 읽을 수 있게 되는 뭐 이런 좀 일회성 기록만 가능한데 이 플래시 드라이브는 그렇지 않죠. 계속 리라이터블한 다시 기록할 수 있는. 그리고 CD는 또 이제 뭐 눌러서 디스크를 이렇게 빼고 다시 넣고 뭐 이런 좀 불편한 작업이 있는데, 근데 이 플래시 드라이브는 꼭 꽂으면 바로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도 여기 뭐 정의로는 일회용 라이터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뭐 요새 USB 그 플래시 드라이브는요 엄청 작죠. 하다못해 이 포트 크기만한 USB 포트 크기만한 그런 플래시 드라이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대부분들 하나씩 갖고 있거나 뭐 휴대하고 있어서 여기 이제 용량도 뭐 128기가 혹은 256기가 이렇게 고용량까지 어, 이 플래시 드라이버가 있기 때문에 큰 용량도 충분히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통 뭐 공인인증서 같은 거를 저장해서 많이 사용을 하도록 뭐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는 SSD입니다. 자, SSD 아까 하드디스크가 있었는데요. 그 하드디스크에 좀 이렇게 하드디스크 다음으로 우리가 좀 많이 사용하게 된 게 SSD예요. 이 SSD는 약자인데 그 Solid State Drive의 약자로 SSD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는 반도체를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드디스크처럼 자기가 있거나 플로피 뭐 이런 그다음 광학 이렇게 비추로 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전자식으로 순수 전자식으로 작동해서요. 그 기계식인 막 모터가 들어가야 되거나 하는 이런 문제 있는 그런 옛날 방식과 달리 굉장히 빠른 시간으로 데이터를 접근하거나 쓰거나 읽거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는요, 여러분, 모터가 있기 때문에 뭐가 발생하냐면 소음이 발생합니다. 그 CD도 그 광학 디스크도 마찬가지고요. 플로피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모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계적인 소음이 발생하는데 얘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없겠죠. 그리고 뭐 기계적인 지연이 발생하거나 실패하거나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적은 뭐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저장 장치입니다. 다음으로는 DNA 디지털 데이터 스토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개발이 이제 뭐 영구적인 단계로 이제 개발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그 우리 인체에 있는 그 DNA 있잖아요. 그 DNA 구조에 따라서 그 이진 데이터를 합성한 DNA 가닥으로 얘를 인코딩하고 디코딩하는 이런 어떤 처리 단계를 가집니다. 그 저장 매체로는요, DNA가요, 높은 저장 밀도로 인해서 아주 큰 잠재력이 있어요. 엄청 고용량인 그런 어떤 뭐 스토리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 사용은 이제 높은 비용이 있고 이거를 이제 지금 현재 뭐 개발이 영구적인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높은 비용이 들고요. 그다음 매우 느린 읽기와 쓰기가 지금 현재 문제로 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6월에는요, 과학자들이 그 우리 위키피디아 있죠? 우리 위키피디아의 영어 버전에 16GB의 텍스트가 모두 합성 DNA로 인코딩을 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비교적 최신이죠. 1g의 DNA로, 못하네요. 1g의 DNA로 4,550억 기가바이트의 데이터가 저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1g이에요, 여러분. 1g. 1g으로 이렇게 굉장히 큰 4,550억 기가바이트의 데이터가 저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보통은요, 다른 저장 매체는요, 뭐 광학 디스크나 하드 디스크나 사실은 수명이 있습니다. 이런 저장 매체마다 수명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좀 뭐랄까 한 뭐 짧게로는 10년 뭐 이렇게밖에 데이터를 유지 못하는데 이 DNA 스토리지는요 2000년 동안 수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세대 뭐 스토리지로 이렇게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뭐 미래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인구 조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저장 매체 데이터를 기록하는 어떤 그런 관점으로의 역사를 봤다면 이제는 정말 이제 그 정보로서의 데이터, 그 데이터의 어떤 역사, 우리 그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인구 조사가 있는데 인구 조사는요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구 등의 어떤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 대한 그 대해서 실시하는 이제 전수조사, 이게 바로 인구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역사적으로 로마 시대에도 인구조사를 했죠. 왜냐? 세금 징수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에서도요, 그 인구조사에 대한 뭐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그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런 인구조사에 대한 어떤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대 인구조사 중에 이제 현재 기록으로 남아 있는 상태로 기록이 된 걸로 보자면 중국의 한나라 때 기록이 가장 오래된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그 신라 시대에 그 촌락의 인구, 성별, 그 다음에 세금 이런 것들을 기록했던 민족문서가 역사적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 강수량으로, 강수량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나요? 우리 강수량으로 유명한 뭐가 있을까요? 장영실이 있죠. 그래서 이 강수량 이 추구기를 개발했던 우리 장영실. 근데 이 추구기가 우리가 그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그런 시대 속에서, 농업 시대에서 비의 양을 측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구기가 그 강우량을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 그런 측정하던 이제 기구로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이 추구기가 세계 최초의 그 강우량 측정기라고 볼 수 있죠. 이때 이제 그 조선 세종 때 처음 만들어서 전국에 보급이 되고 시행이 됐으며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존하는 그 유일한 추구기는 1837년도에 만들어져 이제 공주 충청 가명에 설치되었던 금영추구기, 이거 이제 보물이죠. 그 금영추구기가 그 정조 때부터 고종 때까지의 관측 기록이 보존된 뭐 이런 역사적 우리 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구기는 유럽에서 이제 만들어진 어떤 기술보다 200년이 앞섰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조선의 과학 기술력을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그 여론조사가 있는데, 그 세종대왕은 이제 그 과전법, 우리 그 공법, 그 토지의 비옥도, 풍흉 이런 거에 따라서 뭐 흉작이냐 풍작이냐, 우리가 지금 현재 뭐 농사가 잘 지어졌냐 아니냐를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책정하는 그런 제도로 이렇게 좀 뭐 여론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이 여론조사를 그 1430년 3월부터 5개월간 전국에 걸쳐서 이 찬반 의견을 모았습니다. 굉장히 이제 과학적인 조사를 했던 그런 왕이었죠. 그래서 그 결과 이제 17만 명한테 이런 의견을 취합을 했어요. 그때 이제 뭐 글로 받거나 음성으로 받거나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의견을 이제 모았는데, 그 중에 9만 8천 명이 새로운 제도에 찬성을 이제 원했지만 의사표명을 했는데, 그 세종대왕은 이제 좀 신중하게 계속 백성들의 의견을 모아서 실제 여론조사 시행부터 14년이 지난 시점에서야 본격적으로 이 과전법 이 공법을 시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각화. 이 시각화는요, 그림으로 어떤 데이터를 표현하는 이런 데이터 시각화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전장에서 이제 병사들 치료했던 우리 나이팅게일 잘 아시죠? 그래서 전장에서 이제 부상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그 병원의 열악한 위생 환경이 문제가 돼서 사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나이팅게일이 이거를 어떻게 하면 그 의회 의원들한테 알려서 그 예산, 이 위생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어떤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난, 지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병사들이 전장에서의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가 이 안쪽에 있다면, 이 바깥쪽은요, 위생 상태의 문제로 사망한 그런 수를 나타낸 겁니다. 그럼 이 그림만 보더라도 여러분 어떻죠? 지금 현재 지금 병사들이 전장에서 부상으로 죽는 게 아니라 좀 문제가 있는 위생 상태 때문에 병사들이 죽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연히 알 수 있죠, 한눈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의회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글과 표현으로 설득했지만 그렇지 않아서 이렇게 정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그림으로 나타낸 것, 그래서 이거를 그 로즈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로즈의 모양으로 로즈 다이어그램 하는데, 이걸 이제 나이팅게일 차트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병입니다. 질병인데, 이 1854년도 8월 31일, 사실 그때 영국에 역사적으로 가장 심각한 콜레라가 발병을 했죠. 근데 런던 소에서 이제 발병했는데 단 사흘 만에 127명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는요, 사망자가 5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 의사였던 존 스노우가 이 콜레라가 창궐한 원인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호지역, 런던 소호지역에 주택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집한 정보를 가지고 그 소지역이 그려진 지도 위에다가 콜레라로 사망한 사람들의 집을 이제 표시를 했어요. 지금 보시면 이 지도를 보면 지금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표시가 된 이 집들, 사망자가 있는 이 집들을 표시를 했더니, 아, 여기 이 지도상 표시된 집들이 사실은 이 지역 주민이 같은 워터 펌프를, 그 물 펌프, 그 수도 펌프를 중심으로 사망자들이 모여 있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이 지도는 뭐예요? 그 좀 위치상으로 가까운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워터펌프 중심으로 사망자들이 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아, 지금 현재 이 콜레라의 원인은 바로 물에 있구나. 그래서 이 원인을 찾게 된 뭐 이런 사례가,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데이터의 이제 저장 매체,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활용했던 어떤 기록의 역사,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